2024년 8월 첫 서방 지원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자 많은 이들이 전쟁판도 변화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아니요, F-16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종사들이 이전에 불가능했던 작전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노후 소련 전투기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F-16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지만 이는 서방이나 러시아의 예상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서방의 기존 공중 전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맞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와의 전투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적응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뛰어난 전술로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한 조종사의 발언을 통해 이런 전술과 서방 전투기 운용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워존, The War Zone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는 우크라이나의 9세대 전투기 조종사로 F-16 도입 전 배운 전술이 실제 필요한 내용과 다소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그 조종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배운 전술이 현재 전쟁에 맞지 않았고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겉보기에 이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F-16은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새로운 항공 플랫폼이 아닙니다. F-16은 1970년대 초에 처음 구상되었으며 초기 모델들은 1980년대가 시작될 무렵 공식적으로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전 보유했던 전투기들과 비슷하거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50년 가까운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나토 교관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이 전투기 운용법을 정확히 알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가정은 맞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조종사들이 새 전투기 조종법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나토 교관들의 전술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맞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요 문제는 나토의 전술이 F-16을 조종하는 사람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동맹국들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제공권의 정의는 1931년 4월 영국 왕립 공군판에서 정해졌습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이 간행물에서는 제공권을 우리 항공기가 작전상의 자유를 확보하고 적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것이 한쪽 공군의 완전 소모나 다른 쪽의 완전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제공권이란 그것을 가진 측이 적보다 더 크거나 더 우수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위 측이 상대 공군의 위협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한 세기 전에 내려진 그 정의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제공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영상에서 조종사가 제공한 임무 설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F-16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적의 공중 위협이었고 그것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조종사는 임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적의 공중 위협이 이 정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제공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나토 교관들이 자국 조종사들에게 가르친 전략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조종사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인 나토 전략을 따르지 않고 대신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며 우리는 세 대의 비행기로 구성된 그룹으로 움직였고 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공격기가 목표를 파격할 기회를 얻었고 모든 편대가 안전하게 비행장과 가족, 대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이익도 커졌습니다. 조종사의 발언에 대한 자체 보도에서 서방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비행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중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공중 우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한 우위에 대한 가정이 훈련 교리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나토의 전술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까운 미래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완전한 공중 우위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큰 공군을 보유하지 않아 공중 우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현대 군용기 디렉토리, 즉 WDMMA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MMA는 2026년 우크라이나 공군 장비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261대 현역 공군 기체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파트너들에게 받은 전투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공격 지원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지만 수가 적어 우크라이나 전역을 커버하기엔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훨씬 더 큰 공군과 방공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고사하고 우크라이나는 전투 또는 공격 임무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배고돼 있지만 이 중 모두가 현역은 아니며
공군력으로 결코 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129개 공군 중 30위에 해당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단순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 곳곳에 방공망을 배치해 어떤 출격도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만듭니다. WDMMA는 2026년 러시아 공군에 관한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수치 차이가 큽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3,67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의 현역 공군 규모가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공군의 약 1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WDMMA는 러시아 공군을 세계 3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제공권을 가져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군사교리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영국 국방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했음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제공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현대식 수-34 전투기와 같은 전술 항공기를 주로 적진 후방에서 미사일과 폭탄을 발사하는 공중포병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진입한 러시아 항공기를 자체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격추시키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434대의 비행기와 347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1269대의 대공 전투 장비를 잃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권을 확립하는 데 도움됐을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쪽도 제공권을 갖지 못한 전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군과 충돌을 피하려 항공기를 멀리 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F-16 훈련에도 제공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항공기 부족과 러시아의 강력한 방공망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F-16 운용법을 배우는데 추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토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나토 훈련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의 차이를 설명한 그 조종사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새 항공기 조종석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고 훈련 교관들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 연장자 조종사는 이 조종사들이 새 장비와 비행 규칙, 특히 익숙한 것과 다른 민간 항공로 규칙을 배워야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뒷좌석 조종석엔 우크라이나어를 전혀 모르는 교관이 있었습니다.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특이한 항공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The Warzone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물론 이런 문제들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훈련 교관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나토가 서방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어를 배울 수 없었고 자신의 요점을 충분히 전달할 만큼 언어를 익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음속의 2배로 나는 전투기에서 비행법을 가르치면서요. 솔직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조종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적이 우리 도시를 포격하고 우리 국민을 죽이며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계속 갔습니다. 아마도 오해와 소통 문제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운용 어려움에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토의 가정과 우크라이나 현실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영토에서 공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종사는 러시아의 다양한 전투기 요격기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F-16 공격 시도가 항상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미그 31, 수호이 35, 수호이 57 기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자주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공격 시 F-16 조종사들에게 큰 문제를 줍니다. 그들은 전투 구역에서 고고도로 대기하면서 우리 부대가 공격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조종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대기 중인 러시아 전투기들과 F-16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격추시킬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결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기 중인 러시아 전투기들과 F-16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격추시킬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결합하면 됩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F-16을 나토식으로 못 쓰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방어가 강해 작은 공중 우세 지역조차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F-16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방법을 찾으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했습니다.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했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F-16으로 다양한 피해를 주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반드시 나토의 훈련을 따르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은 무엇을 다르게 할까요? 적어도 비행은 그들이 새롭게 구상한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종사가 언급했던 러시아가 점령된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국 전투기를 고고도 대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종사는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러시아 항공기를 피해도 러시아 방공망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지대공 미사일 위협이 있습니다. 적어도 비행이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방공 레이더가 F-16을 식별하거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전투기를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더 밀리터리 쇼는 말합니다. 지상 근처 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 러시아의 F-16 접근 식별 시스템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지상 근접 비행은 목표물이 열린 공간에 있을 때 명확한 레이더 신호를 차단해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저공 비행은 위험하며 작은 실수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 말처럼 적어도 비행이 러시아 방공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 항공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거나 우리를 조준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기동 전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은 드론 운용자들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러시아 방공망과 싸울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유럽정책분석센터 SEPA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근 드론 공격을 논의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자라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감행한 쪽이 우크라이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이피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약점, 즉 드론의 저속적으로 비행으로 격추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의 이점을 활용해 F-16 전투기를 은밀히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방공 레이더를 피할 수 있지만 완벽한 전략은 아닙니다. 드론은 전투기보다 훨씬 작은 레이더 신호를 가집니다. 사이피에 따르면 드론은 플라스틱 재질과 열 신호가 적은 작은 엔진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드론은 미사일을 피할 때 기동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저공 비행은 러시아 방공망의 약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크라이나 F-16 출격이 러시아 방공망을 피하는 건 아니며 때로는 조종사들이 러시아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찾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전술로 이 나라의 F-16 전투기들은 종종 더 큰 편대의 일부로 비행합니다. 그 편대 내에서 F-16 전투기들은 호위기와 미끼 역할을 하며 정밀 폭탄을 싣고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더 밀리터리 쇼는 보도했습니다. 이 호위 F-16 전투기들은 러시아 방공망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적 항공기에 자신을 노출해 러시아가 F-16의 미사일을 발사하게 유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하고자 하는 목표에 실제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그 항공기들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작전의 또 다른 이점은 미사일 재고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재고를 보충하지 못할 경우 향후 공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뚫기 위해 세대 항공기로 조를 이룬다고 조종사가 언급했으며 이는 영상 앞부분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 임무에 F-16 전략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F-16 조종사들에게 위험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전제하는 제공권의 이점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낮게 비행하며 미끼 역할을 해야 F-16이 기대처럼 전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엔 큰 보상과 비극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 운용 10개월간 4대를 잃었습니다. 각 손실이 학습 기회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추된 F-16 4대는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발한 전략들이 조종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손실이 적은 것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뛰어남 때문만은 아닙니다. TWZ가 설명하듯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습관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투기를 경납고에 보관하지만 이는 나토 교리와 다릅니다. 항공모함 보유 국가는 전투기를 바다 위에 두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계속 이동시키며 TWZ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비전통적 활주로에서 조종사들을 출격시키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이 부분을 우리의 전문성, 유연성, 창의성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철수해 적이 모르는 곳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비행장에서 임무를 마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동하는 F-16은 지상에 있을 때 러시아가 표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F-16 전술을 평가할 때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나토 교관들에게 배운 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맞게 적용한 뒤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전술적 전화호마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창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성과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는 도입 이후 2025년 11월까지 1,300기 이상의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숫자로 월 평균 약 86회의 요격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F-16을 방어용으로 사용하므로 조종사들은 영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점령진의 지상 목표물 공격에서도 점점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는 지휘소, 탄약고, 물류시설, 무인기 통제소 등 300개 넘는 지상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1월 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제공권 전략 실패와 F-16 최적 운용법을 못 찾았다면 이런 공격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워존, The War Zone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F-16 전투기 87대를 약속받았습니다. 전투기 인도는 완료되지 않았고 벨기에에서 가장 큰 지연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F-35의 도착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F-35 첫 물량이 벨기에 도착해 구매 7년 만에 인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6년 벨기에가 약속한 F-16 30대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F-16이 추가 도입되면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익힌 다양한 작전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나토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16 전략이 효과적이며 러시아는 점령지와 장비, 드론, 미사일을 잃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F-16 보유 증가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가 올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 세력으로 만들어줄 다양한 무기들도 함께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신 전술과 소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